5시 12분까지 하면 8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8분 하겠습니다. 나라 안 얘기 비분관계 충분히 공감 가고요. 나라 밖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날 평양에 팀이 도착을 해서 북러 동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것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 푸틴은 24년 만에 평양에 왔습니다. 왜 24년 만에 왔을까?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발언권이 생긴 거죠. 그 발언권의 배경은 한 500만 발의 포탄과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외교는 기브앤테이크죠. 준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요청은 지난 61년 체결했다가 90년 한소 수교, 96년 이 조약 폐기가 되었는데 이 북러 동맹 조약을 부활하자는 것이 포탄의 대가 요구사항인 거죠. 전쟁하는 나라에 무기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61년도 조약과 2024년 조약을 비교하면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일단 61년 조약은 항목이 6개 항밖에 안 됩니다. 핵심은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타방은 이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군대를 보내서 방어에 나서는 군사 동맹 조약 핵심입니다. 그런데 24년 조약은 항목이 자그마치 23개 항목이나 됩니다. 이 항목은 다 북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동 군사 제입 조항이 4조에서 부활이 됐습니다.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타방은 자신의 공격으로 간주해서 군사적인 원조를 하는 것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61년 조항의 부활인데 문제는 이 경제협력에 관해서 자그마치 5개 조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8조부터 13조까지인데 정말 여기 우리 다음 세션 경제학 분야인데 모든 경제학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주하고 원자력 평화 기술이 있습니다. 소득 1200불의 국가가 우주협력을 해서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원자력 단어 앞에 평화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캐도에서 원자력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2기를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해 준다고 그랬는데 토목공사가 30% 진행된 시점에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우주는 쿠팡입니다. 쿠팡 배달기구. 즉 ICBM 발사의 테크놀로지고요. 원자력 평화적 이용은 결국은 핵무기의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1945년 8월 6일처럼 이제는 비행기에 실어서 핵무기를 투하하는 시대가 아니고 미사일에 장착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물속에서는 SLBM,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단거리, 장거리,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기술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는 아주 러시아가 선진국이죠. 재래식 무기를 24시간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북한 정도죠. 거기에 이제 북한의 어떤 힘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협력을 위장한 양측의 결합이 굉장히 급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탈북민의 강제 소환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 조항 때문에 이제 탈북자가 러시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협력이 갖는 또 문제점은 유엔 안보리가 가져가는 11개의 대북 제재가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민생을 비롯해서 일체 현금 거래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미 지난 3월에 유엔 대국제재 감시 패널 위원회의 작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이걸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이제 양상이 됩니다. 중국 포인트만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은 북중러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중국은 지금 타이완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됐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미국과 협력과 갈등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북중러라는 불량 국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타이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푸틴이 5월 달에 바로 북경을 방문한 다음에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진핑이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거쳐서 6월에 평양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의 속내를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이 2020년대는 무질서 속의 질서, 또 질서 속의 무질서 시대로서 국제정치에서 이 다극화의 시대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나토 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모여서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해서 주로 반미 국가들이 또 옛날하고 달리 또 블록을 형성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를 미국 중심만 했는데 이제는 중국, 러시아 등이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세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양상이고요. 11월 7일 미 대선은 이미 결판이 저희는 났다고 보고 보고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조 5천억의 방위비를 5조로 올리는 대가로 무엇을 요구를 할 것인지 1차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거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거기 영어로 써놨는데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문장이더라고요. 세일이라고 해서 항해에 나가기 전에 새겨야 될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중요해지지도 않고 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를 해서 행동하면 그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것이 미래에 큰 문제가 된다. 안보는 평소에 안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게 아주 와닿았는데, 그거는 이제 남겨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우리가 포커스 때에서 읽었던 미국의 학자도 그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정부와 질서가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이런 문제가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라고. 제가 읽은 그 미국 학자 얘기로는 금년 말과 내년이 더 위험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금년 말에 왜냐면 이제,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은 미국이 사상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큰 분단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돼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이용해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침공하니까 미국이 함대가 대만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가게 되면서 북한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자가 아주 그냥 남북,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를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만, 중국, 남북 문제를 잘 다룬 적이 있는데, 남 교수님도 거의 비슷한 시각에서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여기 관해서, 우선 송양훈님, 한 5분 정도 표현해 주시죠. 우리가 조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기입니다. 근데 시간표를 나는 거 보니까 왜 경미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해요. 아니, 근데 시간표를 딱 얘기하는 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달 19일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만난 지가 9개월 만에 다시 만났어요. 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밀월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남 교수님도 이 논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어요. 유사시 양국의 자동 군사 개입,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주항공 기술 및 원자력 협정, 그리고 경제협력, 탈북자 강제 송환 등 네 가지 문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동 군사 개입 조항하고 항공우주와 핵협력과 관련된 문제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문제는 1961년의 복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와 핵협력의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핵협력을 지금 강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지금 우리는 좀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중시해야 되냐면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내세웠던 거가 5가지의 5대 핵심 국방전력 5대 핵심 과학이라는 거였어요. ICBM, 고체 연료 이런 거를 극초음속 미사일, 또 이 다탄두 유도 기술, 다탄두 유도 기술 미사일, 핵추진함 이런 건데 여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전략적으로 북한은 지금 움직였다라고 기회가 돼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시해야 될 거는 금년 1월에 전원회의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남북한 관계는 이제 두 개의 관계로 나눴으면 좋겠다. 두 국가 관계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독을 달았어요. 뭐라면 전쟁 시 한국을 점령, 평정, 수복해서 남한을 북한에 편입하겠다. 북한이 왜 핵을 이렇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한국도 북한을 통일하려고 그러고 북한도 한국을 통일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저는 핵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핵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적화 흡수 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방점을 좀 맞춰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안보 전략의 핵심은 자강과 동맹이죠. 자강은 스스로 강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이 자강에는 군사력 자강도 있지만 정신적 자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지금 정신적 자강은 굉장히 자극력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2016년 1월에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있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북한 핵과 관련된 해서 같이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뒤졌어요. 한국이 100이면 북한이 113이에요. 지금은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우리도 또 하나 대내적으로 군사력은 경제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안보 전략은 자원과 동맹의 조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자원과 동맹의 조합인데 우리의 경제력이 취약할 때는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동맹 기반 자원의 기조였다는 지금 이제 우리의 지혜 나이가 35,000km를 넘어서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지금부터 안보 전략 기조에 대한 것을 접근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강 기반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강을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도 자강이라는 단어를 써요. 노동신문에서 동맹을 한미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 자강이 아니라 어떻게 자강을 높이면서 동맹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한반도 또는 한국이 가장 큰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위협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핵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돼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어떤 거냐면 종전까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핵우산이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동북아 전체와 관련된 해구산의 문제가 지금 이 미국의 해구산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심의 핵우산에서 이제는 동북아 중심의 핵우산으로 이걸 지금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 중심이면서도 또 동북아 중심의 핵우산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갈 건가. 일단은 한국도 핵과 관련된 능력을, 핵무력과 관련된 능력을 지금부터는 신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미 행정협정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지, 그리고 또 한반도에 지금 철수대가 있던 해구산의 전술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적자 핵무장에 대한 문제도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지금 1조 5천억 정도의 주한미군 추동기를 트럼프가 되면 한 5조 정도 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5조 정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동맹도 거래니까 거래하면서 우리가 자강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교수님의 그 토론을 굉장히 주목되는 점 중 하나가, 이제는 과거에는 동맹 기반 자강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살게 됐으니까 자강 기반 동맹으로 가야 되면서 주한미군 추동비를 우리 스스로 좀 올리자는 그 얘기를 최근에 저희가 포커스 때 읽은 책인데,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책이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를 미국이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 왜 그러냐니까, 아프간 전쟁에서 20년 전쟁에서 미군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이제 비전투 병력이 나갔다 한 명이 죽었어요. 사고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해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꾸 한미동맹이, 아까 그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미군이 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는데, 조 교수님 토론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정도 동맹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한국도 미국한테 우리가 너희 동맹이다 하는 정도를 인식을 시켜주는 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그런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대선 장군님. 네, 제가 우리 남성욱 원장님 아주 성의를 다해서 쓴 지난 6월 19일 날 북러 포괄적 법관자 관계 조약 선포 여기에 관해서 꼼꼼히 다이브한테 정말 총 24페이지에 걸쳐 뒤에 그 구체적인 조약 내용이라든가 한마디로 성의에 찬 우리 남 원장님이 그 위력을 보면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도 해서 또 정보를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약이 선포가 될 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강대국들이 이 조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우리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했는데, 우리 남성구 원장님 이 페이퍼를 꼼꼼히 다 읽어보면 굉장히 그 궁금한 점, 이 조약의 의미가 이렇구나 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 원장님이 페이퍼 다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정책 세우고 하는 데는 아마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크게 참고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큰 장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함의 4가지를 말씀드리기 있어요. 이 조약이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뭐냐 할 때, 군사적 그 자동 개입 문제라든가, 유엔 제재를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유엔 제재하는 게 거의 보면 무효화되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경제적 협력이 점점 이렇게 정대되고 하는 문제들, 이거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 강제 소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큰 현상이 조약으로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면 아마 정책 세우고 하는 데 큰 참고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이 어떻게 할까 하고 사실 궁금했는데, 우리 남 원장님이 분석하기로는 2024년도 북중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지만은 속도는 내지 않을 것이다.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은 우리의 100년 원수고 중국은 우리의 1000년 원수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이래 볼 때는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북한은 중국하고 하는데 중국하고 저거 도와주는 것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알쏭달쏭하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 남조선하고 우리하고 차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미국 뒤에 줄 서고 저거는 중국 뒤에 줄 서가 있다. 이 꼬라지가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괘씸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세중간에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또 도와주지도 않고 잘 살게 하지도 않으면서 러시아하고 밀착을 하니까 또 시기 질투가 있는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속도를 안 낸다 그런 거는 참 우리 정책에서 크게 참고한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한미일이 밀착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여러 가지를 이 한반도 정책을 펼 거다. 이런 굉장히 어떤 거는 매크로하게 어떤 거는 마이크로하게 분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참고하고 모두 좀 읽어보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 그럼 우리가 대안은 뭐이냐? 한 4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첫째는 경계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것을 그 조약 선포 이후에 세계의 어느 지역이 가장 전쟁이 터질 것이냐 하는 걸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채트 GPT를 보니까 가장 전쟁이 터질 제1위가 대만 해협이고 우리나라가 저 밑에 있었는데 2위가 한반도로 솟았고요. 이걸 우리가 크게 봐서 더불어 옛날 6.25를 스타리를 보셔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해듯이 다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이 정책을 이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 주게는 한미 지금 바이든 윤석열 정부 바이든 정부와는 이 이상 더 한미 결속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결속을 해야 되는데 이 한미 결속이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제일 지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좌파 정권으로 더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특히 핵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전술핵을 갖다 달라 자체 핵을 개발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걸 미국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미국 입장에서도 참 하지 못하는 그걸 우리 정부는 연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안보는 좌파가 이 대한민국을 집권 안 하는 거, 그게 최대 안보고 최대 좋은 역사입니다. 이제 이런 걸 좀 매크로하게 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조야에서 읽어보니까 베렌스부터 차원에서 핵 보유국 러시아와 핵 보유국 북한이 이제 결속을 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한국도 어떤 행태든가 이제 핵무장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그 다음에 미국 전술핵을 갖다 놔야 되겠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정말 우리 청와대라든가 우리나라는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핵에는 핵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큰 대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불편한 중국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베나무 상황 날씨와 같아갖고 어제 저기 오늘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거의 그동안 가짜 평화라 하는 게 슬슬 물러가는 이런 분위기예요.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쪽에서는 늘 한반도는 전쟁도 없고 핵을 만들어도 우리한테는 쓸 것이 아니고 이런 허상적인 평화를 갖고 선전선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위 가짜 평화의식에 젖어 있고 이적성 이념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게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우리 민족도 아니고 어떤 면에 핵무기로 사용할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이걸 갖다 정부는 정확한 그 실체를 이게 실체다 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냉정한 현실을 교육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종합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구상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갖다가 하는데 우리 남 원장님은 이런 논문이 참고가 되고 여기 함의들은 정말 잘 이용만 하면은 우리한테는 최대의 좋은 국가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권을 대통령을 안 빼앗기면 사실 정부가 넘어간 건 아니니까 최대 안보는 다음 정권이 좌파한테 안 넘어가는 거다. 그것만 넘어가면 이거 핵이고 뭐 아무것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게 아닌가. 우리 남 원장님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이번에 일깨워준 아주 경각심을 일깨워준 좋은 논 발제와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로 넘어가서 시장 경제가 흔들린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하는 건데 먼저 양준호 교수님이 10분 정도 발제하시